저는 한정욱입니다. 65살이죠. 저희 큰딸 미영이가 제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간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통장을 내밀며 울먹이던 모습, 손자가 아프다며 애원하던 목소리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 진실을 밝혀냈는지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일이 시작된 건 사실 훨씬 전부터였어요. 저는 이 작은 분식집을 4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거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육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 기분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저는 35이었고 큰딸 미영이는 10살, 작은 딸 미경이는 7살이었죠. 병원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손에 매달린 두 딸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너희들 꼭 지켜줄게. 그날 밤 두 딸을 품에 안고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말이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이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죠.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였던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악착같이 배웠어요. 김치찌개 맛을 내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혼자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손님들이 맛없다며 그릇을 남겨놓고 가면 남은 음식을 혼자 다 먹으면서 눈물을 삼켰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두 딸의 밥값을 벌어야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특히 박경수 아저씨는 20년 넘게 저희 분식집을 다녀주고 계세요. 경찰관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세상 일을 많이 겪어보신 분이라 가끔 저에게 조언도 해주세요. 사장님, 우리 미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박경수 아저씨가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좋은 회사 다녀요. 결혼도 잘했고요. 참 잘 키우셨어요. 혼자서 두 딸 다 대학까지 보내다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학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두 딸이 동시에 대학에 다닐 때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분식집 일을 마치고 나면 밤늦게 청소 아르바이트를 나갔거든요. 새벽 2시까지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3시간 자고 다시 분식집을 열었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참고 버텼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큰딸 미영이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내 두 손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비록 가난했지만 두 딸과 함께 있었거든요. 저녁이면 셋이 함께 분식집 한 구석에 앉아서 라면을 먹었어요. 미영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미경이는 언니를 따라다니며 장난을 쳤죠. 엄마, 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작은 딸 미경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만 잘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박경수 아저씨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세상 참 무서워요. 가족끼리도 돈 문제로 법정 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건데. 박경수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아니에요, 사장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돈 문제만큼은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두 딸인데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내 두 손으로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자부심이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고, 외로워도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매일 이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날이.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내일 장볼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평소 단골들과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무거웠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큰딸 미영이와 사위 정호 씨가 어린 손자 진우를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워낙 바쁘다며 자주 오지 못하던 미영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거든요.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어요. 미영이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평소 밝고 씩씩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저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진우가 엄마 품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천방지축이던 아이가 이렇게 기운 없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영이는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많이 아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자 얼굴을 자세히 보니 평소보다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미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아팠어? 병원은 갔고?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사흘 전부터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미영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울어서 목이 메인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가 대신 설명했죠. 심장에 문제가 있대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자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니.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약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평소 할머니 보면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던 아이가 이렇게 힘없이 있으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진우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저는 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심장 수술이라니 얼마나 큰 수술인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미영이가 정호 씨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어머니께 이런 부탁을 어떻게 해. 하지만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아, 진우를 살려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대충 짐작이 갔어요. 수술비 때문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물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 정호 씨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 금액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천만 원이라니.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손자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 돈이 문제겠어요. 보험은 안 되나? 제가 물었지만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부만 된대요. 나머지는 저희가 내야 하는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호 씨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제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막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특히 미영이는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남편의 사망보험금 통장 말이에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보험금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둔 거였어요. 남편이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호가 이 돈만큼은 절대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당신을 위해 써. 약속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의 유언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켜왔죠. 그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손자가 아픈데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알겠어. 내가 마련해 줄게. 제가 말하자 미영이와 정호 씨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미영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그럼, 우리 진우 아픈데 할머니가 가만히 있겠어? 저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정호 씨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가족인데 뭘 갚아? 빨리 진우부터 치료받게 하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었어요.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소중한 돈이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손자가 아픈데 어떡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고 있으니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손자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힘든 상황이었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였어요.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두 딸은 이웃집에 맡기고 남편의 손을 잡고 기적을 기다렸죠.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고 들어야 했습니다. 정호가, 응, 여보, 나 여기 있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보험금 받으면 절대 아이들한테 주지 마.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자식들을 그렇게 아끼던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무슨 소리야? 아이들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 돈은 너를 위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진정해.
우리 천천히 얘기해.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해. 정우가. 그 돈만큼은 내가 써. 꼭 약속해.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몇 시간 후 남편은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유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딸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뻔했거든요. 학비며 생활비며 정말 만만치 않을 텐데 왜 남편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대신 분식집 일로 번 돈만으로 두 딸을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했어요.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30년 동안 그대로 두었죠.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7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끔 정말 힘들 때면 그 돈이 있다는 걸 생각하곤 했습니다. 미영이가 대학에 다닐 때, 미경이가 아플 때, 분식집 임대료를 내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자식들을 무척 아꼈거든요. 미영이와 미경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곤 했죠. 그런 남편이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했는지, 어쩌면 남편이 제 미래를 걱정했던 건지도 몰라요. 혼자 남겨질 저의 노후를 생각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아이들만 잘 키우면 나중에 제가 늙어서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니까 나중에 저를 돌봐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미영이와 정호 씨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우가 아프다는데 할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의 유언보다 손자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저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소중한 돈이었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니 정확히 7,2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내주고도 4천만 원 정도는 남을 거예요. 그래도 손자를 위한 일이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큰 금액이라며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쓰실 돈인가요? 직원이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자 병원비요. 돈을 찾아서 집에 오니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정호 씨와 함께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큰 돈을.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미영이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진우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해. 미영이가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말고 빨리 진우부터 치료받게 해.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손자가 아픈데 어떡해. 이해해줘. 남편의 사진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남편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요. 며칠 후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을 받는다고 했어요. 진우가 무사히 수술 잘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매일 밤 손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거든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우 상태가 어떤지, 수술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 소식이라도 전해줄 텐데 말이에요. 처음 이틀은 바쁘겠거니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받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흘째, 나흘째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까?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진우 생각이 났어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참지 못하고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미영아, 나야. 진우는 어때? 수술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제가 물어보자 미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네, 괜찮아요. 진우도 많이 좋아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평소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미영이와는 달랐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수술 받는다고 했지? 제가 다시 물어보자 미영이가 또 한 번 멈췄어요. 아, 그게 서울대병원이요. 서울대병원 어디? 소아과? 네, 맞아요. 소아과요. 대답은 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뭔가 얼버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아, 그건 이름이 어려워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영이의 대답이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자신의 아들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영아, 진우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손자와 통화를 요청하자 미영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진우는 지금 검사받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리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영이의 어색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왜 그렇게 대답을 얼버무렸을까? 왜 진우와 통화를 시켜주지 않았을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할 정도였어요. 사장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박경수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손자가 아파서 걱정이 좀 되네요. 손자가 아파요? 많이 아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박경수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그럼 많이 걱정되겠네요. 큰 병원에서 받나요? 서울대병원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박경수 아저씨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서울대병원이요? 거기는 예약이 몇 달씩 걸리는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서울대병원 같은 큰 병원은 예약이 정말 오래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만에 수술 날짜가 잡힌다는 게 이상했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라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물어보자 박경수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응급이면 응급실로 가지 미리 수술 날짜를 잡지는 않아요. 뭔가 이상하네요. 박경수 아저씨의 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뭔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다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우와 꼭 통화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진우 좀 바꿔줄래? 아, 엄마.
진우는 지금 잠들어 있어요. 또 핑계였어요. 저녁 7시인데 벌써 잠들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깨워서라도 할머니 목소리 좀 들려줘. 얼마나 보고 싶은데.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잠깐만요. 몇 분 후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진우야. 할머니야. 많이 아파? 아니요, 할머니. 저 이제 안 아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장병으로 수술을 앞둔 아이가 갑자기 안 아프다니요? 정말? 그럼 수술 안 받아도 돼?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 아빠가 저한테 장난감 많이 사줬어요. 로봇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너무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며칠 전 분식집에 왔을 때의 그 힘없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우야, 넌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새로 산 장난감으로 놀고 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술을 앞둔 아이가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니요. 게다가 목소리도 너무 건강했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이가 전화기를 뺏은 것 같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의 밝은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장난감을 사줬다는 말도 이상했고 갑자기 아프지 않다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설마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자꾸 부정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인데 그럴 리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미영이의 어색한 대답들, 진우의 건강한 목소리, 갑자기 사준 장난감들,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박경수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가족끼리도 돈 문제로 법정 가는 경우가 많다. 그때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정말로 저를 속인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딸이 저를 속일 리 없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틀 더 지났지만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이상함을 넘어서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미영이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미영이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진우가 갑자기 악화된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미영이네 집 현관문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정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복의 날새. 문 좀 열어보게나. 잠시 조용하더니 문이 열렸어요. 정호 씨가 나타났는데 표정이 어둡고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진우는 어디 있나? 미영이는?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정호 씨가 머뭇거렸어요. 아, 그게... 미영이는 진우랑 병원에 갔어요. 지금 몇 시인데 병원에 간 겐가 벌써 8시가 넘었는데 정호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서 기다림세. 저는 정호 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평소와 달랐습니다. 바닥에 새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비싼 로봇, 레고, 자동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장난감들은 언제 샀는가? 제가 물어보자 정호 씨가 또 머뭇거렸어요. 아, 그게 진우가 아파서
위로해 주려고. 말이 안 됐어요. 심장병으로 수술을 앞둔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장난감을 사줄 이유가 있나요? 게다가 이 장난감들은 모두 값비싼 것들이었어요. 화장실 좀 쓸겠네. 저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을 핑계로 집안을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정호 씨는 말리지 못하고 그냥 따라왔습니다. 안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침대 위에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들어있는 쇼핑백이었어요. 아니, 이게 뭔가? 제가 물어보자 정호 씨가 깜짝 놀라며 방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것 좀 보여주게. 어머니, 그냥 미영이 옷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호 씨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정말 비싼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2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뭔가? 제가 소리치자 정호 씨가 당황해 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옷장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새로 산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비싼 브랜드들이었어요. 가격표가 아직 달려있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들도 다 언제 샀는가? 제가 다시 소리치자 정호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서랍을 열어봤는데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 심지어 호텔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였어요. 제가 돈을 준 바로 그 이후였습니다. 이게 다 뭔지 말해보게. 진우 병원비라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 잠깐만요. 설명드릴게요. 정호 씨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서랍을 더 뒤져보니 유흥업소 영수증까지 나왔습니다. 룸살롱에서 몇백만 원을 쓴 영수증이었어요. 이것도 진우 병원비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영수증을 들이밀자 정호 씨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와 진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미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다가 제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진우는 제 옆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왜 여기 있어요? 진우의 모습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 분식집에 왔을 때의 그 힘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진우야, 너 아프지 않구나? 제가 물어보자 진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 안 아픈데요? 왜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진우는 처음부터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심장병도 거짓말, 수술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영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영이를 불렀어요. 미영이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를 속였구나. 그 말에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거짓말로 빼앗아 간 거였거든요. 왜 그랬어? 왜 엄마를 속였어? 제가 소리치자 정호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급한 상황? 진우가 멀쩡한데 무슨 급한 상황이야? 저는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급한 상황이야? 명품 가방 사고, 호텔 가고, 룸살롱 가는 게? 정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손자를 이용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막막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거짓말을 해? 진우가 죽어간다고 거짓말을 해? 그 순간 진우가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왜 할머니가 화나셨어요? 진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 순진한 아이까지 부모의 거짓말에 이용당한 거였거든요. 내 돈 당장 돌려줘. 제가 말하자 미영이와 정호 씨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게 이미 다 썼어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천만 원을 며칠 만에 다 썼다는 거예요? 빚 갚는 데 써서, 그리고 급한 생활비로. 정호 씨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빚 갚는 데 쓰고 생활비로 썼으면서 명품은 왜 샀어? 호텔은 왜 갔어? 두 사람이 대답을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제가 방을 돌아다니며 새로 산 물건들을 확인했어요. 명품 가방, 비싼 옷들, 진우 장난감들, 모든 게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겠어. 제가 말하자 미영이가 더욱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돈을 거짓말로 빼앗아간 거였거든요. 미영아, 넌 내가 그 돈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아빠가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었어. 3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모셔둔 돈이야. 미영이가 더욱 심하게 울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 그 돈만큼은 절대 자식들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손자가 아프다는 말에 속아서. 미영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 유언을 어기고 너희에게 줬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는구나. 미영이와 사위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돈 꼭 갚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야 해. 집을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신감,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어기고 딸을 믿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소중한 돈을 딸이 거짓말로 빼앗아 간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저를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이럴까?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믿지 말라고, 그 돈만큼은 절대 주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바보였어. 남편의 사진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남편이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미영이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10살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 제 품에 안겨서 울던 모습, 대학에 합격했다며 기뻐하던 모습, 결혼할 때 행복해하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을까? 제가 미영이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었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마련했던 것도,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것도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던 걸까요? 하루 종일 분식집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어요. 사장님, 오늘 많이 아파 보이시네요. 박경수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박경수 아저씨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혹시 손잡은 수술 때문에 걱정이세요?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아저씨, 제가 속았어요. 박경수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진우가 아프다는 거짓말, 3천만 원을 속아서 준 것, 명품과 유흥비로 다 써버린 것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박경수 아저씨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정말요? 친딸이 그런 짓을. 네, 제가 바보였어요. 아저씨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박경수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족을 믿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왜 그때 의심을 더하지 않았을까? 왜 더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장님, 그냥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박경수 아저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사기죄는 사기죄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속아서 준 거니까 명백한 사기예요. 더구나 증거도 충분하고요. 박경수 아저씨는 오랫동안 경찰관으로 일하셨던 분이라 이런 일에 대해 잘 아셨어요. 영수증들, 통화 내용, 거짓말한 증거들 모두 모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절망감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장님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인데 왜 못하겠어요? 박경수 아저씨의 말을 들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그동안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까? 그래도 내 딸인데. 하지만 미영이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니 다시 화가 났습니다. 진우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 제 평생 모은 돈을 명품과 유흥비로 써버린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어기게 만든 것까지. 안 돼.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경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어떻게 하면 되죠? 박경수 아저씨가 제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선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를 사세요. 녹음기요? 네, 미영희 씨가 거짓말했다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정황 증거만 있으니까요. 박경수 아저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저는 박경수 아저씨의 말씀을 다 메모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판매원이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녹음돼요. 음질도 아주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기 사용법을 연습해 봤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영이와 사위가 저를 속였다면 이제는 제가 이들을 상대로 증거를 모을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거예요. 남편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도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결말을 낼 거예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박경수 아저씨의 조언대로 증거를 모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영이와 사위가 제 의도를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며칠 동안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연락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먼저 연락할 생각이었습니다. 체념한 척해야 해. 박경수 아저씨가 조언해 주신 대로 미영이를 방심시켜야 했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면 이들이 경계할 테니까요.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제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가 너무 화를 냈구나. 미안해. 엄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정말. 됐어. 이제 지나간 일이야. 너희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테니까. 미영이가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 몰랐을 거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엄마가 이해해야지. 거짓말이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미영아, 진우는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계속 유도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프지 않았던 거야?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사실 그래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완벽한 자백이었어요. 진우가 아프지 않았다는 걸 본인 입으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돈으로 급한 빚은 갚았겠네? 네, 그런데 엄마. 사실 아직 부족해요. 이제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돈을 다 써놓고도 더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도 모자라서 2천만 원을 더 달라니요. 미영아, 엄마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또 구해?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분식집 건물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분식집까지 담보로 잡으라는 거였어요. 미영아, 그건 너무. 엄마, 정말 급해요. 안 그러면 저희가 정말 큰일 나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이미 한번 거짓말로 속인 사람들이니까요. 알겠어. 한번 알아볼게.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미영이가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도 증거 수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녹음된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아프지 않았다는 자백,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는 추가 요구까지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박경수 아저씨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박경수 아저씨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제 변호사를 만나봐야 해요. 혼자서는 법적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박경수 아저씨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이 사건은 충분히 승소 가능해요. 증거도 명확하고 피해 금액도 확실하거든요. 변호사가 제 사정을 듣고 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기죄로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족이니까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끝까지 하실 건가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끝까지 할 거예요. 이미 관계는 깨졌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셨고, 저는 추가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대출 알아보셨어요? 응, 알아봤는데 좀 복잡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죠? 미영이의 목소리가 초조해 보였어요. 아마 빚쟁이들이 계속 재촉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서류도 봐야 하고. 정말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분식집으로 와. 다음 날 미영이와 사위가 함께 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미영이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녹음기를 켜놓고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사위가 물어봤어요. 너희가 정확히 뭐라는 건지 알아야겠어. 그래야 대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잖아. 미영이와 사위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러더니 사위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요. 무슨 사업? 인터넷 쇼핑몰이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인터넷 쇼핑몰 자금이 필요하면서 왜 룸살롱에서 돈을 썼겠어요? 그럼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있어? 아, 그게 아직 준비 중이에요. 사위가 당황했어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리 없었겠죠. 저는 계속 유도 질문을 했어요. 이들이 거짓말하는 모든 순간을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진우 병원비는 정말 필요 없었던 거야? 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명품 가방도 샀다면서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홧김에 모든 대화가 완벽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이들의 거짓말을 모두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 그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할게. 미영이와 사위가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우를 위한 신탁계좌도 만들어놨어요. 되찾은 돈은 모두 손자 명의로 관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미영이와 사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말이에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변호사도 준비됐고 법적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미영이와 사위는 아직 제가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곧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갈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얼마나 놀랄지 벌써 그려집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영이와 사위는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에는 제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해 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가 다 갚을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법이 판단할 일이야. 미영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거든요. 재판날이 되어 법정에 섰어요. 생전 처음 들어가는 법정이라 떨렸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변호사가 제가 녹음한 내용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미영이가 진우가 아프지 않았다고 인정한 녹음,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한 녹음까지 모든 게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미영이와 사위는 변명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미영이와 사위의 모든 재산이 동결됐어요. 명품 가방, 비싼 옷들,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진우였어요. 법원에서는 미영이와 사위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우의 양육권이 저에게 넘어왔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랑 살아요? 진우가 순진하게 물어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 할머니가 진우를 지켜줄게. 저는 진우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되찾은 돈은 모두 진우 명의의 신탁계좌에 넣었어요. 미영이와 사위가 다시는 건드릴 수 없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좌였습니다. 이 돈은 진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드릴 수 없어요. 교육비나 꼭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고요. 은행 직원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진우의 미래는 안전하게 보장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일상이 자리를 잡았어요. 진우는 제 분식집에서 학교 후 숙제를 하고 저는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지켜주는 게 제 새로운 인생 목표가 됐습니다. 미영이는 가끔 진우를 보러 와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서로 어색하고 조심스럽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가 올 때마다 사과하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들어줄 뿐이에요. 용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저를 마주보기 민망할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우만 잘 크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박경수 아저씨는 제가 용기를 낸 걸 많이 격려해 주세요. 사장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면 안 되는 거죠.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 조언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분식집도 예전보다 더 활기차요. 진우가 있어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도 더 자주 오시고 아이들도 많이 와요. 할머니, 저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진우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올 때면 정말 기뻐요. 제 손으로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저녁이면 진우와 함께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요. 할아버지, 진우가 오늘도 착하게 잘했어요. 진우도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그럴 때면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진우를 더 사랑했을 거예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미영이와 사위는 계속 저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우도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겠죠. 때로는 용서가 아니라 단호한 응징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그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서는 안 돼요. 잘못한 일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진우가 있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도 이제 진우를 위해 쓰이고 있어요. 아마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진우야, 할머니가 너를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진우가 제 품에 안겨서 잠들 때면 정말 행복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예요. 분식집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면 마음이 든든해요. 이제 저에게는 지킬 가족이 있고 새로운 희망이 있거든요. 매일 아침 진우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상이 소중해요. 6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육아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진우가 잠들기 전에 해주는 이 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저는 진짜로 진우를 위해 살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을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바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65이 한정옥 할머니가 딸에게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긴 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는 거짓말에 속아 3천만 원을 내준 할머니.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절망하지 않았어요. 딸과 사위를 법정에 세워 정의를 되찾고 손자 진우를 지켜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용서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한 응징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와 감동과 여운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